안녕하십니까. 이 비즈니스 경영학과 우강섭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맥그리거의 XY 이론인데요. 이 XY 이론은 이렇습니다. 맥그리거가 주창한 이론으로서 X 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을 보는 가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네거티브한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X 관점과, 그리고 능동적으로 보는 포지티브한 Y 관점으로 이렇게 이론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X 이론의 관점과 Y 이론의 관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X 이론의 관점은 과학적 관리의 시조인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그 교수에 의해서 과학적 관리와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서 원래 인간에 대한 본질적으로 원래 인간은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일이 좋아서 막 일에 미쳐서 이러는 사람들은 물론 개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간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또 어떻습니까? 조직 내에서 누구로부터 통제나 명령, 처벌의 위협을 통해야만 일을 하죠. 가만히 놔두면 일하지 않습니다. 또 야망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누구한테 지시만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시를 받기를 좋아해서 경제적 보상과 안정을 찾으려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아주 그 네거티브한 거, 좀 뭐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면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인간의 이론은 X 이론이다. 그래서 이 X 이론은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그 리더 유형 연구에서 나타난 어떤 구조 주도형에 살펴서 이 이론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X 이론은 네거티브한데 인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Y 이론은 포지티브한 겁니다. 좀 긍정적인 거죠. 그 인간의 본질을 놓고 봤을 때 일을 할 때 놀이나 휴식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목표로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책임감이 강합니다. 또 자율적 통제를 할 수 있고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Y 이론으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질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본질로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쪽에 X 이론 쪽입니까? Y 이론 쪽입니까? 어떤 분들은 X 이론 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Y 이론 쪽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 성격에 대한 인간의 본질을 구분할 수 있을 어떤 그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XY 이론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맥그리거에 의한 XY 이론이, XY 아까 말씀드렸어요. 본질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귀찮은 존재. 이걸 이제 X 이론의 관점인데, 물론 이제 이게 네거티브한 거죠.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거고, 이에 반해서 일을 할 때 휴식이나 놀이처럼 자연스러운 존재이기에 스스로 찾아서 한다. 좀 우리가 살아갔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찾아보기 좀 어렵다기보다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책임을 물을 때 먼저 그것을 어떻게 회피하려는가가 머리에, 우리 뇌에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네거티브한 면이 X 이론에 다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Y 이론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Y 이론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창의력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구가하기 위해서 귀찮은 거죠.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부분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Y 이론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뭔가가 창의적이지 못하면 그것을 창의적으로 고치려고 하고요. 새로운 일을 자기의 일을 마치고서 또 다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X 이론은요, 저차원 욕구의 동기화가 되고 Y 이론은 고차원 욕구에 대한 동기화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X 이론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자기 통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약속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이죠. 그 본인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어서 어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기본적인 관점, 즉 자기의 줏대가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Y 이론 관점에서 보면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같은 과대표끼리 가서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술을 먹지 않기로 했는데 통제력이 약하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됩니다. 또 먹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또 그보다 더한 과음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철저하게 자기 통제력을 발휘를 해서 정말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러한 우리 학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XY의 관점에 대한 이론에 대한 XY 이론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확연하게 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교재 56쪽에 있습니다. 교재 56페이지에 보시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나오는데요.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뭐 저 친구는 에고이즘에 빠졌어. 또 알트루이즘에 빠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와 어떠한 뜻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의는요, 그러니까 이기주의 학설은 내 자아가 무엇인지 하는 철학 문제보다는 개인 및 개인의 관심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이타주의가 존재하는가에 관한 논쟁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타주의는 뭐예요? 내 스스로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잠깐만요. 예. 여기 밑에 있네요. 강조하는 그 본성을 지닌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공동체 중요성을 더 강요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타주의라는 용어는 또한 개인은 타인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윤리적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와 상반된 의미를 갖게 되죠. 누구나 봤을 때 에고이즘과 알트루이즘은 서로 상반된 거죠. 이기주의는 뭐예요? 자기 이익과 복지에 의해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또는 행동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고요. 이타주의는 알트루이즘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에 반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공동체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라고 보는 것이 이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의 비중을 더 많이 두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을 지지하는 편이죠. 이기주의가 나쁘다, 이타주의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X이론과 X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Y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배치되는 상황은 있지만 파지티브다, 네거티브다 해서 그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 이기주의적은 누구의 관점이냐? 나의 관점이고 이타주의는 상대방의 관점을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의 비중을 더 많이 두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서 이제 우리 인간 본성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있죠. 마음속으로 은근히 남을 질투하는 마음, 또 본성에서 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 뭐 이런 인간의 본성은 후천적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MBTI, 그 인지적 특성 유형을 하는 여러분들도 다 아마 체크를 해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J다 또는 external에서 외향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향성은 뭐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의 성향을 외향성이라고 얘기하고요. 내향성은 혼자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을 내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향성과 외향성은 확연하게 말 자체도 다르고요. 그 속뜻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MBTI를 통해서 인지적 특성 유형을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눠서 관계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청소년이었을 때 외향성이 약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점이라고 한다면 이 청소년이 자라고 여러 가지 환경과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 성인이 되고서 외향성을 체크해 봤더니 약 30점이에요. 자, 외향성은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개인 내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변화가 있죠. 강한 90점, 어릴 때는 정말 강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약 30점으로, 그래서 후천적으로 개인 내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B라는 사람은 청소년기 때 외향성이 약함입니다. 20점이었는데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외향성이 약함 그대로 20점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변화는 어떨까요? 이 사람의 변화는 한번 A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당연히 A는 변했어요. 그죠? A는 변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90점에서 30점으로 변했습니다. 떨어졌다고 얘기할까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약합 20점에서 후천적으로 개인 내 변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A, B 두 사람 사이에 변화하지 않는 외향성은 B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더 후천적으로 개인 내 변동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외향성인가요? B라는 사람보다는 A라는 사람이 더 외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외향성이 높다. 자, 변화가 없지만 외향성은 A라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는 아니지만 외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A는 변했고 B는 변하지 않았지만 B라는 사람보다 더 외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의 변화 차이가 있었죠. 그죠? 또는 변화의 정도에 근거한 이 기준을 사용하면 인간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외향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 사람보다는 외향적이에요. 이 사람은 외향성이 약함이었고 성인이 되면서 외향성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도 외향성은 변화는 했지만 비교해 봤을 때 변화한 건 없어요. 이 사람보다 더 어때요?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개인의 변화 차이 또는 변화의 정도에 근거한 이 기준을 이 내용대로의 기준을 사용한다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인간의 본성은 천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론적 근거 말고도 우리가 왕왕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다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변할 때 비로소 상대가 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변하는 그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완전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인간에 대한 인간은 변하는가라는 질문은 이처럼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MBTI에 대해서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서 비교를 했는데 과연 이 비교 자체가 정성적 비교가 아니라 정량적 비교를 통해서 했지만 어떤 기준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타고난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한 특성도 있다. 또 후천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인위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변화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타고난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는 특성도 있다. 또 반면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인위적으로 계속 학습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또는 이것을 학습화시키는 반복화시키는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차이를 두고 변화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견해를 다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재 58페이지 보시면 인간 행동에 관한 견해, 심리학적 견해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견해는 어떤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잠깐만요. 요거를 인간은 변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 양면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한 변동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적으로 인간 변하지 않습니다. 또는 인간은 변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갖도록 하고요. 인간 행동에 관한 견해, 심리학적 견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견해는 심리학적 견해로 본다면 생물학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 행동적 접근, 정신분석적 접근, 인본주의적 접근, 이렇게 5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접근인데요. 이 생물학적 접근은 그 어떤 생물학적 어떤 그 현상이나 또는 행동의 원인을 생물학적 원리로 설명하는 그런 행동, 생물학적 기체를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이제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 해서 생물학적 접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생물학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움직이거나 어떤 생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생물학적 입장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교를 하냐면 뇌와 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포라든지 분노 같은 정서는 어떤 이 뇌를 통해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심리 현상은 신경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알코올 또는 담배 습관의 형성과 금주 및 금연시 금단 현상도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 생물학적 접근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시면요. 두 번째는 인지적 접근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표를 잠깐 볼까요? 인지적 접근. 감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동적 접근 이론과는 대조적입니다. 인지적 접근 이론은 내적인 정신 과정,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각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이라든지 기억, 또 사고, 생각하는 거, 결정, 판단, 의사결정, 기타 정보 처리 체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기준으로 공통 분모로 여기서 신체 감각, 생각, 행동이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ognitive approach라고 해서 인지적 접근,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적 접근하고는 좀 다르죠. 말 그대로 cognitive예요. 인지적,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식이죠. 지식, 인지. 인지적 접근 이론은 내적 정신 과정의 그 지각이나 기억, 사고, 판단, 의사결정, 기타 정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적 정신 과정을. 그래서 행동적 접근과는 물리적인 외적인 행동적 그 접근과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간은 단지 피동적으로 자극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적극적으로, 다시 말해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다시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킨다
변형시킨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특정 행동 유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담배를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 줄담배를 피는 사람을 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행동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위험을 크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되게 크게 생각된다면 담배를 피지 않겠죠. 그래서 금단 증상이라는 생물학적 이유 때문에 계속 피우는 사람도 있지만, 금단 현상은 뭐예요? 담배를 끊고서 그 담배가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니코틴의 지속적인 주입이 되지 않으니까 몸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해서 피우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고 담배를 펴야 소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뇌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인지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과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가야 용변을 담배를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야 용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래서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해서 담배를 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는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물을, 하나는 실제적인 물을 넣고 하나는 약을 넣어서 약을 물로 교체를 해서 이게 약이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머릿속에 들어가는 인지적 그 컨그니티브에 대한 그 지적 그 향상을 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은 먹지는 않았지만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도 그 병이 치료가 된다, 호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해서 피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치료를 할 때 약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보를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은 강제적인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뺏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인지적 접근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행동적 접근. 행동적 접근은 제2강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